자, 한 사람 늘었네? 곳에? 아, 박은경 왔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 틀에 대해서 다루다가 말았는데 그거 다 다루고 그게 이제 5장이고 그 뒤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화면이에요. 여기까지 한 화면. 요거를 어, 어, 어. 자, 좀 더 이거를 되돌아보면 처음에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 틀이라고 그랬어요. 분석 틀. 우리가 4장, 이게 이제 5장이고요. 4장에서 뭘 다뤘냐 하면은 잠깐만. 4장에서 뭘 다뤘냐 하면은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다뤘었죠. 직접 봅시다. 그게 제일 빠르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 4장. 이거 서비스구나. 쏘리. 왜 이게 와서 붙었지? 이건데? 잘못 저장됐구나. 그러면 파워포인트. 응? 자, 4장의 내용인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전략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어, 늦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음, 병원이하고 연수는 내가 나중에 출석 정리할게. 자, 이 4장은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랬고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였어요. 생각나나요? 그래서 먼저 이게 4장 이전의 내용들인데 상황 분석을 하고 시장이나 소비자, 경쟁자나 자기 회사들 어, 오케이 어, 승호도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브랜드의 컨셉을 잡아서 들어올 거냐.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거고요. 그 핵심 아이덴티티는 소비자한테 모호하니까 좀 더 소비자한테 와 닿을 수 있는 형태로 확장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확장 아이덴티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제품과 관련된 거, 아니면 조직과 관련된 거, 아니면 그 이외의 거와 관련된 거로 확장 아이덴티티를 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정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한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 제한이라는 걸로 이제 이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제안하는 가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과 관련된 거, 어떤 상징성과 관련된 거, 정서적인 거, 뭐 이거 경험적인 거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사회적인 거, 아니면 이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치 제안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념적인 건 다 끝났으니까 그거 어떤 형태,
외관이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 이 마지막 4단계죠. 주요 브랜드 구성 요소의 개발. 그래서 브랜드 이름, 로고, 심볼,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같은 보이는 형태의 것을 만드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브랜드 뭘 만든다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4단계. 그 앞에 이런 준비 단계, 어떤 정체성, 개념을 만들어가는 단계 같은 거는 보통 많이 간과하죠. 어쨌거나 이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결국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다뤘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5장은 뭐냐, 이 브랜드를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 어떤 틀을 가지고, 여기서 뭐 분석 틀이라고 했는데 어떤 틀을 갖고 사용하는가, 회사의 실제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 실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5장인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먼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제품군들의 조합을 먼저 파악해 보는 거, 그걸 먼저 돌아보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기 전에, 아니면 도입하려고 할 때. 그래서 본 게 뭐냐면 브랜드와 제품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 행과 열이 있는데, 매트릭스 행이라는 건 한 브랜드의 브랜드를 몇 개의 제품군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브랜드 전략의 폭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열에 대한 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제품군에서 몇 개의 브랜드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닌데, 넘어가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고 한 거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 브랜드의 포트폴리오 깊이 말고 여기 폭에서 그러니까 매트릭스 행에서 얼핏 나왔던 게 뭐냐면 브랜드 확장, 어디 있었지? 브랜드 확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하나의 브랜드를 뭐 몇 군데에서 기존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잘 나간단 말이야, 이 브랜드가. 그래, 이 브랜드를 잘 나가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또 다른 제품군에도 확장해서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 그거를 브랜드 확장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브랜드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요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깊이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뭐 짜잘한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두 번째. 자, 앞에서 이 챕터의 첫 번째는 브랜드 제품의 매트릭스, 그 회사에서 다루는 모든 브랜드와 제품들을 평면에 표시해 본 거고, 이 브랜드 위계도, 그러니까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거는 이런 그 그림처럼 그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런 트리 형태로, 근데 이렇게 계층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눠서 쭉 그려놓은 거, 이거를 브랜드 위계도 혹은 브랜드 계층 구조도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아주 일부분만 보여준 거죠. 칫솔 중에서, 그 중에서도 플러스라는 모델 상표에 또 뭐 나눠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표시가 된다면 엄청나게 큰 복잡한 트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 이 앞에 것과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와 여기서 표시하는 브랜드 계층 구조,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회사가 어떤 브랜드를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돼서 자기네들의 브랜드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다 파악된 상황에서 앞에 4장에서 만들었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신제품에 붙이는 브랜드를 어떤 걸로 가져갈 거냐, 새로운 브랜드를 쓸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존의 브랜드를 확장해서 쓸 거냐, 이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5장에서 얘기하는 주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흐름이 이제 그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브랜드를 새로 도입한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새로 브랜드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새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걸 또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상당히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 강력한 브랜드가 있다면, 이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브랜드 자산이라고 했어. 가치가 높은 거, 아주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드, 이거를 요번에 새로 도입하는 제품에다가 갖다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브랜드 확장이라고 그랬고, 결국 그것이 뭐냐면 브랜드의 전략적 의사결정이야. 그래서 다 얘기해버리니까 김이 빠지네. 이 브랜드 위계도 계층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었죠. 자, 그 계층 구조도에서 보면 이 수준, 아까 이제 상위 하위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맨 위에가 뭐냐면 기업 브랜드라는 거였고, 그 다음이 어디 갔어? 공동 브랜드라는 거였고, 그 밑에가 개별 브랜드라는 거죠. 수준이 기업,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개별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마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데 15분이나 잡아먹었는데, 뭐 그럼 좋아.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세 번째 단계잖아. 기업 단계,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그 다음에 개별 브랜드. 그 밑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랜드 수식어 수준이라는 거야. 말은 좀 이상한데 브랜드에 실제로 들어갈 때 보면 뭔가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이나 이런 거를 내세우고 설명하는 듯한 용어가 들어가. 그럼 그것도 결국은 브랜드의 하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식어 같은 수준으로 쓴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밑에 조니 워커 레드, 조니 워커 블랙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조니 워커라는 건 뭐야? 개별 브랜드죠. 어떤 그 술의 개별 브랜드인데 그 술의 성격을 나타내는 뒤에 브랜드, 여기서 얘기하는 수식어 수준의 브랜드가 뒤에 붙은 거야. 조니 워커 레드, 조니 워커 블랙. 조니 워커는 몰라. 우리들이 양주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양주 같은 거를 즐겨 먹는 처지가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물론 이제 알려져 있는 술이죠.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즐겨 했던 술이 뭐죠? 모르겠지 여러분들은. 시바스 리갈이야. 본인이 아마 나중에 욕먹을 줄 알았나 봐. 술 이름도 욕 같은 거 이상한 걸 먹었는데 시바스 리갈을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뭐 먹게 돼서 일반에게 그런 술도 있구나라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조니 워커라는
라는 술이에요. 근데 이 조니 워커의 술이 독특한 게 이제 뭐냐면 요것들이 아주 그 제품을 사람들한테 차별화해 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조니 워커 레드 라벨, 조니 워커 블랙 라벨 이런 것들이 나온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숙성된 연수에 따라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보다 블랙이 더 오래 숙성된 거. 숙성되면 더 뭐랄까 부드럽다고 하나요? 더 깊이 있는 맛이 난다고 해요. 난 모르겠어. 먹어본 적은 있지만은 맛을 분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되게 이런 거 먹을 때는 술 2차, 2차 먹고 정신없을 때 가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짜 양주인지도 몰라. 어쨌거나 쓸데없는 소리. 자, 조니 워커 레드 블랙 해가지고 꽤 잘 팔아먹었어요. 자, 근데 원래는 조니 워커라는 술밖에 없었어.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특별하고 더 차별화된 술을 좋아하는 시장이 어디였냐면 일본 시장이었어. 일본 시장. 그 원래는 조니 워커가 그냥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차별화시킨 거지. 블랙이라는 라벨을. 기존에 있는 걸 레드로 만들고 아니면 뭐 좀 더 숙성시켜서 레드로 만들고 좀 더 숙성시켜서 블랙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이 아니라 일본 향이었죠.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먹고 국내도 알려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조니 워커를 팔던 놈들이 아 요거 봐라 아시아 시장에서 꽤 좋게 반응하네. 더 비싸게 받아도 팔아먹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단계를 늘렸어.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조니 워커 더블 블랙 거기다 골드도 붙이고 골드 다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플래티늄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일반적으로 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블루 라벨이야.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조니 워커 블루 라벨. 이거는 숙성이 가장 오랫동안 숙성이 된 것인데 외국에 나갈 때 면세점 같은 데서 하나 사갖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오는 그런 술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물론 일반 사람이 나는 뭐 관심 없고.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씩 제품의 성격을 브랜드에서 표시를 해서 뭐 블루, 블랙, 레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쓴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 수식어 수준의 뭐라고? 브랜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소비자들 보면 참 귀가 얄팍해요. 그죠? 조금 더 숙성된 게 몇십만 원의 돈을 더 낼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돈 많은 사람들만 먹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진라면의 순한 맛, 매운맛. 진라면 순한 맛, 진라면 매운맛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 자, 이거 찾아보면 여기 진라면 매운맛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 영어로도 진라면 핫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매운맛이라는 건 단순하게 여기 써 있는 글이 아니라 브랜드라는 거야. 진라면 매운맛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브랜드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것들이 브랜드 수식어 수준의 브랜드, 수식어 수준의 브랜드다. 네 가지 차원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업 차원, 기업 브랜드, 그리고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수식어 브랜드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온 거야? 4번. 이건 아닌데? 그죠? 위에 가면, 여기 3번. 브랜드 계층 구조 수준에서 브랜드 관리를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 브랜드 뭐뭐를 한다. 라는 거였죠. 그 앞에 2번이었고, 1번. 브랜드 계층 구조가 뭐냐? 브랜드 계층 구조를 실제로 보여준 거. 3번이 이 브랜드 계층 구조 속에서 각각의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고, 이제 4번 브랜드 계층 구조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게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수식어 수준,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브랜드 아키텍처를 만든다. 뭐 아키텍처는 뭐 건축물, 뭐 구조물,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그냥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 아키텍처 전략의 유형을 분류했던 그런 실험 아니죠. 연구 결과를 여기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연구자가 그 당시에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아키텍처,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네 가지의 브랜드 계층의 네 가지 수준의 브랜드들을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는지 그 유형들을 뭐와 뭐를 섞어서 쓰는 거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야. 여기 보면 기업 지배형의 유형이 있고요. 결합형이 있고 브랜드 지배형이 있어. 그래서 보면 기업 지배형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 브랜드, 그냥 기업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거야. 다른 거 없이. 기업 브랜드 사용하는 건데 전체의 비율의 5%.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자회사 브랜드, 자회사명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아니라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자회사명을 사용하는 게 11%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 회사든 자회사든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게 16%라는 거죠. 적지는 않지만 많지도 않은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형. 그럼 이제 기업,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수식어.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섞어 놓은 거지. 자, 여기 보면 이중 브랜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브랜드를 섞은 건데 양쪽이 똑같은 비중으로 섞인 거야.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열등하고 어떤 게 위로 가고 어떤 게 밑으로 가고가 아니라 같은 자격으로 섞은 거. 이게 이중 브랜드고요. 후원 브랜드라는 건 그 반대겠지. 섞기는 섞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브랜드다. 그러면 뭐 삼성 하우젠이다. 그러면 삼성이 하우젠을 후원하는 거야. 하우젠이 삼성을 후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후원하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올려줘봐. 그렇지. 삼성이 하우젠을 후원하는 거예요. 왜? 삼성의 영향력이 더 크니까 당연히 후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냐? 후원된 브랜드. 뭐 영어로는 endorsed 브랜드라고 하는데 영어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단어를 쓸 날은 별로 없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능력이 출중해서 외국계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가지고 보고서 쓸 때 위에 있는 외국인한테 보고서 쓸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계 광고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광고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요? 한국어로 만들지. 왜? 한국에서 광고하니까 그럼 외국 가서 광고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들이든지 우리나라 기업이든지요. 해외 나와서 광고할 때는 물론 아이디어 같은 걸 짤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여하지만 전적으로
현지 사람들의 정서, 현지 사람들의 아이디어, 현지 사람들의 워딩을 써요. 왜? 입장 바꿔놓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광고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 정말로 이상한 결과가 나와. 왜? 문화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런 식의 의미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호소하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적으로 나머진 다 한국 광고 대행사들이 만들어. 왜? 그래야 한국 사람들한테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서 광고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광고를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광고 대행사나 뭐 이런 데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광고쟁이들은 영어가 필요 없어. 아니 외국어가 필요 없어. 왜? 외국 나가도 그 외국어로 광고 만들 일이 없다고. 오로지 뭐만 잘하면 돼? 한국말만 잘하면 돼. 한국말만 잘하면 돼.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든지 그렇다면은 뭐 다른 얘기죠. 그러면 외국어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 전인가 뉴스 보니까 구글에서 그 이어폰에다가 번역기를 다는 이어폰을 만들었다나 개발하고 있다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외국어로 얘기하면 내가 뭐 어떤 단추를 누르면 얘가 이어폰이 물론 뭐 휴대폰하고 통신해서 휴대폰 베이스로 이렇게 다시 나한테 알려주는 거겠지만 걔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들리는 거야, 이어폰에서. 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내가 10년, 20년 전부터 예견하고 예고하고 다녔어. 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기술 개발이 될 테니까. 그런데 아직도 죽어라고 영어나 이 외국어에 매달리는 이런 사람들, 또 학부모들 보면은 참 답답해. 아니 그 컴퓨터가 AI가 바둑도 뜨는 시대에 말을 못 해주겠어요? 번역 못 해주겠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는 언어의 장벽은 거의 없다. 정말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진짜 중요한 문서 같은 거, 뭐 국가 간에 아니면 기업 간의 계약 같은 거 할 때 단어 하나하나 다 살펴볼 때, 그럴 때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나 기기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금방 올 거다. 금방. 그러니까 외국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외국어는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외국어를 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는 다르지만 외국어는 그냥 외국 여행 다니면서 오케이, 예스, 뭐 간단한 영어 있잖아. 어디 가가지고서 뭐 얼마예요? 뭐 주세요. 뭐 아침 줘. 뭐 이런 거. 방키 내놔. 이런 식의 간단한 단답형 영어만 쓸 수 있으면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어에 여러분들도 컴플렉스나 이런 걸 느끼지 마세요. 시대가, 세상이 변하고 있어.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에 몰두해가지고 그거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자, 다시 돌아와서 결합형 브랜드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왼쪽에 비율을 봐, 비율. 이중 브랜드의 비율이 무려 몇 프로야? 38.5%.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후원 브랜드도 적지 않아. 이 두 가지 합치면 어떻게 된다? 과반수가 넘는다. 라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브랜드를 쓸 때 두 개 이상의 브랜드를 써가지고서 결합시켜서 믹스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니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를 쓸 때는 여러 개의 브랜드를 섞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브랜드 지배형이 있다고. 단일 브랜드. 이거는 기업 브랜드가 아니죠. 개별 브랜드인데 그냥
하나의 브랜드, 아까처럼 조니 워커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단일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잠복 브랜드는 기업을 밝히지 않고 단일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경우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기업을 밝히지 않고. 이거 저기 남양 같은 경우인가? 요새 남양이 그 회사 이름 바꾼 거 알죠? 물론 남양도 아직 있지만 다른 그 앞에서 보면은 공동 브랜드 그 뭐야 그 우산 브랜드를 쓰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 좋은 사람들인가? 뭐 실제로 지들은 나쁜 사람들이겠지만 이거 아닌데 어디 갔어? 건강한 사람들, 네. 건강한 사람들로 남양 F&B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남양유업의 계열사, 음료수를 제조하는 회사라는 거야. 워낙 남양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이것도 그런 거지. 브랜드를 망친 거야. 기업이. 자기네들의 회사 이름을 똥칠을 한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남양 증오하고 싫어하고 남양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남양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일단 부정적이라고 나쁜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바꿔주질 않아. 그리고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 저항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포기하고 야 그러면 우리 남영이라는 이름 이제 틀렸으니까 바꾸자. 한꺼번에 바꾸면 쪽팔리니까 계열사의 이름부터 하나씩 바꾸자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남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요 새끼들이 이름을 바꾸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남양이 건강한 사람들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남양 F&B가 바뀌었으니까 혹시 사 먹을 때 브랜드가 F&B면 건강한 사람들이면 사 먹지 말자. 이게 남양이다. 라고 알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때 옛날 표현대로 하면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말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아유 이 새끼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봐주질 않는 거지. 어떻게든지 남양이 잘못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나도 그렇지만 남양이 왜 얄미운지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하고 자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잠복 브랜드 같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된 게 31%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2개 이상의 브랜드로 조합된 브랜드를 쓰는 것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밑에 보면은 브랜드 전략은 기업에 따라 다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기업 내에서도 제품마다 다른 브랜드 전략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 계층구조 믹스를 통한 브랜드 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몇 개의 수준을 결합할 거냐? 아까 수준이 몇 개라고 했죠? 4개라고 그랬죠? 기업,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수식어 수준. 이 4개의 수준 중에
몇 개를 서로 결합할 거냐라는 거였어. 아까는 2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개를 결합할 거냐가 이제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브랜드 수준을 도입하는데,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마나 입만 아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록색 복수 브랜드 전략의 장점은 뭐냐? 상위 수준의 기업 브랜드 혹은 공동 브랜드가 전체적인 연상이나 태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공동 브랜드가 우산 브랜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 제품들 위에 들이워 놓고 공동으로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위 브랜드, 이제 섞여 있으니까 위쪽에선 그런 영향을 주는 거고, 밑에 쪽 하위 브랜드를 통해서 특정 제품과의 관련이 깊은 구체적 연상을 창출한다. 아까처럼 뭐 블랙, 레드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존요코 같은 경우에 레드, 블랙 이런 것들은 일본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만 잘 팔리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는데.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조금 더 묵었다고 더 돈을 주고 사?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그냥 조니워커 기본 제품만 사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구지, 호구. 그런 거에 반응하는 소유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뭐 남미도 그렇지만 거의 뭐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포도 농장, 아니 포도주 농장. 농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던데, 그 포도주 만드는 곳이죠. 보통 이제 공장이 아니라 농장에 붙어 있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거 만들어 갖고 파는 건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 이제 포도주 시음하고 거기서 파는 포도주를 이제 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주요 관광 상품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가보면 그 포도주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뭐 보통 포도주 한 병에 뭐 2, 3만 원은 기본이고요. 뭐 비싼 거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그건 정말로 관광객들한테 팔아먹는 거고, 실제로 일반 시장에는 그런 포도주를 안 팔아요. 왜? 아무도 안 사 먹거든. 그러니까 그 포도주 그 농장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비싼 포도주를 사오는 사람보다 호구다. 호구 인증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어디였더라? LA인가? LA? 샌프란시스코인가? 어쨌든 그 샌프란시스코였나? 어쨌든 거기서 그 에어비앤비 그 이제 거주자가 있는데 거기 방 하나를 빌려서 지내는 그런 곳에 이제 잠깐 숙소를 잡았었어요. 근데 마침 옆방에도 그 방을 이제 2개를 빌려주는 거야. 우리는 한 방에 들어갔고 바로 옆방에 프랑스인 부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우리하고 이제 같이 뭐, 술 한잔 하자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서 거실에서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뭐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프랑스 사람한테 그 주인이 여기에 와이너리라고 하는구나. 와이너리를 가봤냐? 그 이제 그 LA인가? 그쪽 지역에 와이너리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나도 갔었어. 가가지고 간판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오긴 했지만 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이거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와인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강하잖아. 그 와인 괜찮느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프랑스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흥분을 하는 거야. 굉장히 조용한 사람인데 막 흥분을 하면서 자기도 가봤는데
포도주 가격이 X같이 비싸다고. 그 F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 갑자기 욕을 쓰면서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벙쪘죠. 그리고 그 주인은 엄청나게 웃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자기가 세상 살면서 여태까지 200달러짜리 와인은 처음 봤다는 거야. 200달러면 이제 20만 원이 넘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놈의 와인이 그렇게 비싸냐고,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이라고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원래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비싼 특별한 와인을 판다. 그냥 그러면서 웃어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광객들을 현혹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짜 뭐 와인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기야, 사기. 물론 와인 중에는 뭐 개 중에 뭐 비싼 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와인들은 그 빈티지 와인이라고 그래서 그 오랫동안 묵혀가지고 아주 깊은 맛이 나는 그 뭐 몇십 년 된 와인들,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와인은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맛이 더 날 거라고. 그 빈티지 와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와인을 오래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와인 오래 보관하면 썩어. 그래서 그 썩지 말라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뭐 지하 창고 같은 데다가 서늘한 데다가 보관시키는 건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효기간이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일반 와인은, 그냥 파는 일반 와인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변질돼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은 사서 얼른 빨리 먹는 게 좋아. 그럼 그 빈티지 와인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오랫동안 보관하기를 예상하고, 처음부터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뭐 방부제를 넣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부제 넣었을 거야. 그렇게 오래 보관하는 걸 전제로 만든 거야. 그래서 오래 보관해도 맛이 크게 뭐 변질되거나 상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와인은 보관하면 할수록 안 좋다는 거야. 자, 어쨌거나 그런 그 상술에 너무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거기서 파는 와인을 사 먹으면, 아니 저기 사오면 바보고요. 거기서 이제 시음해 주는 거 있어. 뭐 10달러 내면은 뭐 몇 잔을 쭉 먹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재미로 할 수는 있죠. 10달러면 10,000원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유럽에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유럽 여행할 때에 와인을 많이 사 먹으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와인의 본고장이잖아. 근데 거기서는 10달러 정도의 와인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10달러가 안 되는,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유럽이니까 유로네, 11유로가 안 되는 와인을 사 먹는 거야.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10달러면 꽤 괜찮은 와인이고, 10달러, 10유로, 20유로 정도 되면 거의 최고급 와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0유로 정도 되는 와인 이렇게 사가잖아? 그럼 그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뭐 축하할 일 있어요? 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와인 보면 엄청 비싸죠. 들어와 있는 거. 어쨌든 뭐 본고장이 아니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복합 브랜드의 장점, 상위의 브랜드가 주는 효과, 하위 브랜드가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층 구조상의 서로 다른 수준, 아까 얘기했죠, 4가지. 그 브랜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5가지나 있네? 그러면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합시다. 지금 46분이니까 14분 쉬고, 아니 13분, 47분이니까 13분 쉬고 11시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늦게 뭐 아니면 출석 못했다고 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 늦게 들어온 사람들
지각한 사람들 추가적으로 채팅방에다가 알려주세요. 우태훈, 그 다음에 나병훈, 김현수, 연수 늦었어.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서승호, 어디 갔어? 서승호도 지각. 그 다음에 이윤주, 그 다음에 우태훈. 우태훈 어딨어? 우태훈은 아까 했어. 아까 했고, 이윤주도 했고. 자, 다 처리됐네? 그러면, 쉬었다가 이따가 봅시다.